안녕하세요. 기술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최성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표자료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발표란 무엇인지, 그리고 발표 준비를 위한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시대는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법과 정치를 말하는 그런 시대였다고도 하죠.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 수사학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사학이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거나 의미를 알게 하는 한정적인 주의와 인지적 자원에 대한 상징적인 조작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나의 설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동조하게 하고 의사결정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수사학이라고 했고요. 정치 또는 행정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효과적인 수사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방법으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에토스는 누가 말하는가? 말하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신뢰로울수록 그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로고스는 무엇을 말을 하는가? 컨텐츠 내용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이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청중이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던가 청중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성공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좋은 발표를 위해서는 발표자에게 맞는 발표, 상황과 내용에 맞는 발표, 그리고 청중에게 맞는 발표를 해야 했을 때 좋은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발표를 들어봤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교 시절에서도 보았고,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발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발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은 꼬치지 이렇게 찝어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늘 좋은 발표의 방법, 늘 나쁜 발표의 방법은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발표자의 자세, 발표하는 내용에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발표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 자료의 내용은 논리적인가를 점검하고 논리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 전략적인 측면들에서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발표가 좋은 발표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나의 발표를 듣는가에 대해서 처음 고민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일 거예요. 청중이 편한 발표, 그리고 청중에게 필요하고 듣기 좋은 발표가 좋은 발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표 준비를 위한 단계를 살펴볼까요? 발표를 위한 7가지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발표 전에는 발표 전에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발표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략이 수립이 되면 발표 당시에 발표 자료의 형식을 결정할 수 있고요. 이때 여러 가지 형식 중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예행 연습을 하고 질의응답을 준비하면 발표 준비는 완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발표자, 그리고 내용, 그리고 청중이 있을 겁니다.
먼저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 발표를 듣는지를 알아야 그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내용의 범위, 그리고 말하는 방식, 발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모두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 수준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죠. 단 여기서 중학교 2학년의 어휘라고 해서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를 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어렵거나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너무 쉬운 내용은 대중강연에서는 지양, 다시 말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이죠. 엔지니어들이 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취업하신 후에는 기술 발표를 할 기회가 많으실 텐데요. 기술 발표는 주로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청중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 전문가도 수준이 굉장히 다양해요. 물론 어떤 타겟팅이 된 우리의 연구팀이 하는 전문가 회의라면 그 안에서 공유되는 지식은 아마 발표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술 발표라고 하면 대학교 4학년 수준의 개념이나 용어 등을 사용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대상과 청중과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식의 저주를 피하라. 간혹 발표자가 가장 실수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오류입니다. 사실 이 오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단어이겠거니 하고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사통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 무조건 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표의 내용을 물론 상대방에 맞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매번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석 등을 통해서 발표 자료에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PT를 작성할 건데요 라고 했을 때 이 PT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PT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PT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간단하게 밑에 주석을 표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금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발표 자료를 만드는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청중과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상황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발표를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발표를 하는 곳부터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나의 목소리의 크기, 발표 자료에서의 폰트의 크기,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제일 뒤까지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발표 화면의 크기가 어떤지도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더불어서 장소의 밝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일 경우에는 오히려 파워포인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에 그 프로젝터들의 기능이 좋아서 아무리 밝아도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주변이 너무 밝아서 혹시 잘 안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배경색을 조금 어둡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지나치게 어둡다고 하면 발표 자료는 명확하게 볼 수 있지만 반면 사람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중들이 지금 나의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청중들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중간중간 심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컴퓨터 조작법, 그리고 스크린은 어떻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발표 자료를 어떻게 구동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한 발표 자료, 오늘은
PT, 파워포인트를 이야기할 건데요. 파워포인트를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면서 장면을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게 조금 불편하거든요. 제가 늘 사용하던 컴퓨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화살표만 누르면 됐었는데 오늘의 컴퓨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기술적인 점검을 미처 못한 상황인 건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없으시기 바랄게요. 청각 효과와도 두 번째로는 청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시각 효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간의 크기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집중도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에서 내가 발표를 하는지 혹은 교실 같은 곳에서 교실처럼 학생들이 청중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에 대한 확인은 시각 효과와 더불어서 매우 중요하죠. 마이크를 켜는 것. 그리고 사실 발표를 하다가 당황할 때가 어떤 때냐면요. 마이크를 켜놓고 뭐 인사를 하고 그런 상황에 제가 사용할 마이크가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켜고 꺼는 방법을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향이 작동을 하는지 내가 발표 자료에 담아놓은 그런 사운드들이 제대로 잘 재생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발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인지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분에서 3분 이내의 짧은 스피치가 있고요. 3분에서 5분 정도의 간략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스피치들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바로 get to the point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로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2, 30분 정도 되는 보고 형식의 중간 길이의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맥락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바로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기승전결에 의해서 당위성과 결론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5분 이내의 경우에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15분에서 30분 정도의 발표라면 서론이라기보다는 문제인식,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플러스 결론이 포함이 되는 이야기가 적당한 길이입니다. 마지막으로 50분 이상의 발표는 우리가 특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이 되고 이 본론도 내용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위 주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위 주제에서의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발표자 그리고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주의를 환기하느냐가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제가 어떤 기법을 쓰는지 수업을 보시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로는 발표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발표 전략은 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와 두 번째, 청중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경우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업 환경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도 정확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명확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중이 원하는 내용,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사업 제안서가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인 사례가 되겠죠. 상대방에게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업을 지원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의 상당 부분도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디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그리고 멀지 않으니까, 휴일이니까,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친구를,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바로 설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연구 제안서뿐만 아니라 연구 보고서도 이 연구 지원을 해준 그 단체, 그 사람에게 우리 연구 결과 또는 이 연구 분야의 전문가에게 나의 연구가 이렇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들이 내 연구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때 발표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긍정적으로 이 설득이, 이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려는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발표 전략을 정할 때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발표의 핵심은 컨텐츠,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 것인지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나리오를 구성을 할 때는요, 내 발표의 핵심 키워드, 이 키워드들을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 것인지 그 순서로 재배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키워드 순서에 따라서 슬라이드 단위를 분할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의 발표 컨텐츠 내용의 구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키워드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강연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 생각이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 워딩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어일지라도, 같은 현상일지라도 좀 긍정적인 뉘앙스, 분위기, 그리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긍정, 부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표현을 할 때 파랗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퍼렇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단어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는 차이를 잘 이용을 해야 우리가 명확한 그러니까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단어의 긍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뉘앙스가 시대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여기서의 접두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은 사용이 됐었습니다. 살구 중에서 좀 떫거나 잘 익지 않아서 살구의 그 맛을,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살구를 개살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적인 차이,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언어적인 유행인지 문화인지라고 좀 아직까지는 규정하기 어렵지만 개 맛있어, 개 멋있어 이러면서 개라는 접두사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현재는 이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중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것은 이렇게 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뉘앙스를 고려를 해야 하고요.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약어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는 원어를 함께 설명을 하거나 발표 자료에 표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워딩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바로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워딩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발표 자료에는 단어 그리고 원래의 스펠링, 원래의 단어까지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공 용어를 쓸 때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우리의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교재에 실리는 보편적인 전공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가끔은 본인이 속한 분야의 협회들, 기술협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꼭 뭐, 단위를 표현할 때는 이탈릭체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로만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혹은 두꺼운 벡터 같은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꺼운 글씨 또는 위에다가 이런 표시 이런 것들 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도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PT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굳이 발표 자료, 슬라이드로 구성된 발표 자료라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과 제가 빠른 속도로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일반적으로는 약어는 지양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할 때 약어는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발표 전략을 위한 방법으로 세 번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는 속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말의 속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또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말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때문에 일단 내 말의 속도는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글을 읽어보고 그리고 녹음 또는 녹화를 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말이 좀 느린 편이구나. 그럼 의식적으로 빨리 하는 속도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할 때 늘 말이 너무 빨라진다라는 부분을 알았다면 의식적으로 이 부분에선 좀 쉬어서 이 부분에선 천천히 하는 포인트들을 좀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다 늘 하는 실수죠. 말끝을 흐려요.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마침표 찍어야 돼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되었습니다 라고 끝을 맺지 않고 이거는 이렇고 이래서요 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많이 하는 그런 습관 비슷한 실수이죠. 발표를 할 때는 그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 내가 그런 실수를 좀 하는 편이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런 실수들을 하더라 라는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 문장만큼은 반드시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그럼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내가 주로 중요하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좀 실수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꼭 문장을 끝까지 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발음입니다. 정확하게 들리는 분명한 발음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특히 외래어의 경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는 발표 자료에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 주는 방법도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터라든지 지금 제가 사용하는 펜처럼 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발표 자료에 가서 손으로 포인팅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어떤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요한 내용은 평소보다 크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발표 전략의 수립, 발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통의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를 강조하고 싶으면 보통의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크게 조금 불편하시죠 듣기.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은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크게 이야기해라. 그러나 그게 조금 우리 같은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 차라리 속도를 조정하는 살짝 느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전달의 그 전략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살짝 뒤를 늘리는 거죠. 보통은 1.3배에서 1.5배쯤 느리게 하라고 하는데 그 1.5배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좀 그 단어를 길게 이야기하면 강조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 조정하고 목소리 키우는 거가 사실 좀
떨릴 때는 내 소리도 잘 안 들리거든요. 잘 못하겠으면 그 앞에서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잠깐 쉼표를 가져보는 거예요. 잠깐을 강조할 때는 잠깐 앞에서 쉬시고요. 잠깐 쉼표를 가져보시는 거예요. 라고 이 뒤에서 쉬셔도 쉼표를 강조할 때는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거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부분을 잠깐 길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잠깐 이렇게 막 손짓을 같이 하는 방법도 너무 부산스럽지만 않다면 발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고 있고 저도 지금 발표를 위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의 안 좋은 습관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눈을 많이 깜빡이고요. 고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일상의 발표를 할 때는 사실 이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그렇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평소 하는 습관대로 막 이렇게 막 눈 깜빡거리고 막 손짓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부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일반인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장단점을 구분을 해내셔서 그걸 체화시키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를 위한 세 번째 단계로 발표 자료의 형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발표 자료의 형식, 발표의 형식은요. 첫 번째, 일단 발표가 이루어지는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들을 첫 번째로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의 공식적인 발표라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맡을 업무들, 과업들의 연장인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때는 보통의 경우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지한 자세와 그리고 정렬된 명확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손으로 이렇게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이렇게 타이핑된 그런 이렇게 발표 자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처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손으로 쓴 스식이라든지 설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이 더 전문적으로 보일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끼적끼적한 것과 같은 그런 발표 자료는 일단은 피해야 하겠죠. 지나치게 화려한 효과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필요 수준의 애니메이션과 강조점 그리고 배경을 잡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일단은 보수적인 수준, 다시 말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 사용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강조 포인트, 막 화살표, 별표 이런 것들 사용하지 말고 배경도 간단하게 깔끔한 수준의 배경을 하는 것이 일단은 시작점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도가 없는 발표 툴,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PT라든지 아니면 PDF, 한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발표 자료의 작성 기본은 무엇이냐? 발표 자료는 일반적인 문서와는 다르게 글씨는 크게 그리고 디자인은 소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의 안전이라는 건 출발 시작점으로부터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술 분야, 퍼포먼스, 디자인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발표 자료가 이렇게 단조로워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가 이루어지는 문화, 그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업 분야에서의 그런 공식적인 발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좋은 발표 자료와 그렇지 않은 발표 자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염두하시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당연히 정확한 표현과 문장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한글이라는 언어적 특성, 언어가 말하기에 굉장히 편하게
맞게 만들어진 게 한글이라는 언어이잖아요. 한글은 사실 글이고 이제 한국말이 언어인 건데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적 철저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문서가 조금 읽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문서는 꼭 문법에 맞게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그 호응 관계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의 형식은 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 이미지가 주가 되는 경우 뭐 이렇게 다양한데요. 어떤 형식의 발표 자료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의 목적에 따라서 그 발표 자료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수업처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발표의 경우에 모든 내용들을 이 슬라이드에 모두 다 적어 놓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폰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발표를 하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용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길게 내용을 적어 놓고 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라고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는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눈으로 읽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략의 경우에는 청중들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으면 청중들이 잠깐만 집중하지 않아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길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목차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업 길잖아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목차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 그 한 섹션의 제목을 위해 적고 있고요. 여기서의 현재 1번, 2번, 3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모든 페이지에서 다 보여주고 있죠. 저같이 안에 하위 요소들이, 그러니까 구조가 깊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본론, 시사점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이 옆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표시해 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간지, 그러니까 중간 제목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청중을 사로잡는 발표자의 스킬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끔 수업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또는 1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서 지금부터 우리는 두 번째 스토리로 주제로 넘어가야 할 때는 이렇게 손짓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강연자의 위치를 걸어가면서 옮기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황을 전환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길을 잃으면 지금 하는 얘기는 잠깐 멍하니 놓치더라도 강연자가 이동을 하면 이 다음부터는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미지 위주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한때 발표 자료라는 건 글씨는 없애라 그리고 이미지만 남겨라 이런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님이 굉장히 잘 사용하던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이 큰 발표의 무대와 내용을 본인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기보단 이미지 전환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의 혁신들을 이렇게 부분 찝어낼 수 있는 방식의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위주의 슬라이드를 할 때는 주요 이미지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합니다. 사실은 초보자한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방법이에요.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타고난 경우 제외하고요. 성공적인 발표를 이끌 수 있다면 내가 성공적으로 그 발표를 소화해낼 수 있다면 어쩌면 글이 많은 것보단 이런 스토리텔링 중심의 이미지 중심의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연사가 충분히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설명을 잘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청중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야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를 놓치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따라가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위주의 슬라이드를 한다인 경우에는 말하는 발표자가 충분히 어떤 경우에서도 그 스토리텔링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발표 자료의 형식으로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슬라이드,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지로 제시를 하고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발표 자료 자체가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 중심 또는 키워드와 이미지와 같이 주요 내용들만 담아가는 거죠.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슬라이드를 보통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핵심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강연자가 설명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 매번 발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달라지기 때문에 빠뜨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놓은 경우에 비슷한 유사한 내용을 나중에 같은 내용을 발표하려고 할 때 이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 라고 까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핵심 단어와 이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짧은 설명들을 같이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자료도 모든 텍스트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핵심 단어와 그리고 설명들이 밑에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저도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에서 발표 자료, 글로 채워진 발표 자료, 이미지 또는 키워드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채워진 발표 자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발표 자료가 몇 장이어야 할까요? 물론 발표의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분에 1장에서 3장이 적절해요. 초보인 경우에는 3장 또는 4장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발표를 할 때 좀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우리 같은 초보자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슬라이드에 좀 많은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지나 스토리텔링 중심의 발표인 경우에는 1분에 1장 또는 3분의 1장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이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경험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직은 훈련하고 있는 학생 수준의 여러분들에게는 10분 발표다 그러면 보통 3장에서 4장 정도, 그러니까 30장에서 30장 내외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시작하는 지점으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발표자의 속도, 말하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말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럴 경우엔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 좋고요. 또는 슬라이드에 내용이라든지 사례, 그림 등을 추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 말이 좀 느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천천히 말하는 동안 청중들이 읽을 거리들을 슬라이드에 삽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10분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8분에 끝날 때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는 8분에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분 발표를 준비를 하되 혹시나 8분에 일찍 끝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2분 동안 할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시를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되돌아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발표를 위한 4번째 단계로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발표 툴 중에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파워포인트를 제작을 한다. 그럼 첫 번째, 배경색을 어떻게 하지를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밝은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디자인이라든지 폰트 색을 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깔끔한 인상에 대해서 하얀 배경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편안한 느낌으로 슬라이드를 볼 수 있죠. 대신 단점은 바로 편안하기 때문에 단조로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평범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두운 배경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슬라이드 발표 자료의 배경 색깔로서 검정색이나 어두운 청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사용을 하면 앞에서 봤었던 하얀 배경에 비해서 눈에 확 띄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과 바로 또 한계가 단점이 눈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집중이 잘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전에 하얀 배경에서 검정 글씨를 볼 때보다 아마 진한 배경에서 하얀 글씨를 보는 게 집중이 더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인쇄를 할 때 검은 배경이 인쇄되기 때문에 반전 처리라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지의 배경이 흰색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워지면 이미지를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발표 자료가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선택을 할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선택하셨다면 이젠 글씨체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파워포인트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깔끔하고 큼직한 글씨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기체, 궁서체, 손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귀여워서 눈길이 빨리 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 보기에는, 특히 먼 거리에서 보기에는 글씨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으로는 헤드라인이라는 글씨체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고딕체, 굴림체, 도듬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개성이라든지 그리고 발표하는 내용에 맞춰서 적절한 글씨체를 선택하는 것, 폰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 시작점으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는 큼직해야 해요. 특히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를 같은 글씨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몇 줄이 필요한지를 세볼까요? 첫 번째 르에서 한 줄, 하얀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줄. 다시 말해서 이 르를 이렇게 다른 글씨로 보이지 않게 읽어내려면 최소한 14픽셀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PC의 경우 1픽셀이 1포인트에 적용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명확하게 르이 들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4포인트의 크기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제목은 이거보다 더 큰 22포인트 정도 이상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14포인트, 제목은 22포인트. 이게 규칙이 아니고요.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 자료처럼 내용이 중심이 된 슬라이드의 경우 아무리 작아도 14포인트보다는 크게, 저는 아마 16포인트 정도를 가장 작은 글씨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16포인트의 글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꽤 많았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글씨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모니터보다 조금 더 작은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좀 다시 말해서 사용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도 슬라이드 글씨가 좀 작기 때문인 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글씨체 폰트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색을 사용을 해야겠죠. 저는 비교적 단조로운 화면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단조로움 속에서 정말 강조해야 할 부분을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해드리면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4개에서 6개 색을 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윗부분에서 색의 컬러의 사용, 요것만 색깔을 주었기 때문에 위에서는 색 컬러, 이 부분이 지금의 키워드구나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 밑에 내용을 보면 제가 색깔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더니 인간 인식이 중요하다는 걸까?
너무 많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까?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조금 길을 잃게 되겠죠. 따라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는 4개에서 6개 이상의 색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이 조금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시잖아요. 보색 대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파란색에 빨간색 글씨 보색이고요. 그리고 보라색에 노란색 글씨 이게 보색인데요. 보라색에 빨간색과 같이 이렇게 보색이 아닌 비슷한 계열의 색깔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조금 읽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똑같이 빨간 글씨라고 해도 이 부분과 이 강조라는 글씨가 또 여러분들의 시각적인 자극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미학적으로도 이쁜, 아름다운지 그리고 효과적으로도 효과가 높은지를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일단 4가지에서 6가지 색은 넘지 말아라. 그리고 보색은 사용하되 강조하고 싶은 곳에만 사용해라. 이것이 기본 원칙이 될 거예요. 너무 자주 사용하죠? 피곤함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배경, 폰트, 글자의 색이 색 사용에 대한 준비가 끝나셨다면 이제 컨텐츠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목차를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발표 자료 전체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서 키워드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할 것인지를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내용을 슬라이드에 분배해라, 분할해라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잘 분할된 키워드들의 순서가 바로 목차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차를 제시를 하면요.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청중에게 안내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 자료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청중들은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과 예상이 가능해지죠. 기대감과 예상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발표 내용 자체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에 청중들을 인게이징 시키는,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차를 처음에도 보여드리지만 매 페이지에 이런 목차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목차를 제시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 수업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지, 원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위해서는 무언가 내비게이션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페이지를 펼치신다면 발표를 위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4번째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영상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음 부분을 원한다면 이 포인트에서 뒤 시점으로 넘어갈 거고 전 단계를 원한다면 앞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목표를 생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첫 번째, 발표 과정 자체가 익스피리언스, 청중에게 경험으로 제공해주고 싶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미지로 구성된 그런 슬라이드 그리고 키워드 중심의 슬라이드가 그런 목적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목차를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승전결에 의해서 소설이 시나리오가 전개되듯이 함께 경험하면서 결과에 이르르는 그런 경험을 제시해주는 발표인 경우 목차를 생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습 그리고 연습이 준비인가요? 네,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과정이나 결과를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목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너무 뻔한 경우에도 생략하는 편이 낫기도 해요. 서론본론 결론 너무 뻔한데 그걸 굳이 서론본론 결론이라고 쓰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서론본론 결론은 목차를 쓰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요. 서론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 키워드를 쓰는 편이 좋겠죠. 매번 반복되는 회의의 경우 이런 목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필요성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이미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목차를 굳이 쓴다라는 건 필요한 작업이 아닐 수 있잖아요. 또한 발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차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차가 필요하다. 우리는 발표자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보여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목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옆에 또는 이렇게 탭 같은 걸로 표시해 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긴 발표의 경우엔 내비게이션 목차를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짠! 갑자기 다른 화면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장면 전환을 필요로 할 때는 이런 간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간 제목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에서의 그 포맷, 슬라이드 포맷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 글씨체라든지 폰트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간지를 사용을 하죠. 간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앞서 말씀 언급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라는 그런 관심사 그리고 청중에게 몰입도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장면 전환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처럼 조금 다른 레이아웃을 사용하거나 다른 글씨 색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장면 전환을 하거나 중간 제목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라는 건 이렇게 덮여있는 한 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홍색 레이어 상자를 뒤 배경에 깔므로 해서 조금 다른 전환을 일으키게 만들었죠. 이 레이어에서도 강조를 위해서는 보색 대비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홍색과의 완전 보색보다는 검정색이 좀 차분하지만 그리고 눈에 잘 띄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많은 레이어들, 중간 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피곤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혼돈스럽기만 해요. 자꾸자꾸 분절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거나 슬라이드 수가에 제약이 있거나 슬라이드가 몇 장 되지 않는 경우에 중간 제목의 슬라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발표자가 손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발표자가 이쪽에서 얘기하다가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순서가 정해져서 목차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 목차를 구분하는데 효과적으로 중간 슬라이드를 사용을 한다면 이번엔 각 슬라이드의 내용을 담을 차례이죠.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한 개의 주제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일반적으로 한 장에 담아있는 내용을 전체적인 한 그림으로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때문에 슬라이드 하나가 생각단위 하나이다. 따라서 한 장의 슬라이드엔 그와 관련된 내용만 담아라 라고 가이드가 있죠. 지금처럼 슬라이드 내용에 대한 분할만 이 한 장에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뎁스로 간다면 4번 파워포인트 작성 방법 중에서는 6번째 중 6번째 페이지가 된다는 걸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주제를 담는 것이 원칙이되 하나의 주제가 한 슬라이드 한 장에 담기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슬라이드의 제목을 통일해서 연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 페이지에서도 파워포인트 작성 방법이라고 쓴 것처럼 계속 이 제목을 유지하는 거죠. 제목 자체에 계속이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두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다면 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계속이라고 제목 옆에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목에 총 6장 중에 6주제 중에 6번째 주제라고 소주제라고 표시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특히 온라인 수업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거나 뛰어넘거나 하는 것에 용이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사실 모든 슬라이드에 그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도 소제목들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4페이지 네 번째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현재 다루고 있는 마지막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죠. 어쩌면 이런 너무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게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겠지만
혼돈스러워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혼돈과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의 내비게이션의 역할 사이에서 조금 제 나름대로의 균형점을 찾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저의 방식은 온라인 수업에 적절하지 모든 내용을 전달하는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비게이션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작성이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예행 연습을 해야 되죠. 예행 연습은 무엇을 위해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초점을 두고 예행 연습을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발표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행 연습은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행 연습은 리허설이라고도 하죠. 실제와 똑같은 상황, 장소에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 크기에 따라서 뭐 목소리의 크기, 내 제스처의 크기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크기는 적절한가? 목소리의 크기는 적절한가? 그리고 나의 제스처는 너무 산만스럽거나 너무 경직되어 있진 않은가? 기타 등등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리허설은 보통 개인 방에서 이루어지기가 쉽고요. 개인 방에서 이렇게 막 연설하듯이 발표하듯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그렇지만 사실 이웃에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소근소근 하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발표장에 갔을 때 목소리가 충분히 크게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발표요? 연습 많이 하셔야 하죠. 특히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연습하고 실제로 청중이 앞에 있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청중이 없다면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녹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발표 자료 잘 준비해 놓고 굳이 연습까지, 굳이 녹화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표는 직접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수업 녹화를 해놓은 자료를 보고 저도 몰랐던 습관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시선 처리, 그리고 부산스러운 행동, 그리고 습관적인 말투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표 장소의 기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발표 장소의 기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발표인 경우 반드시 그 장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발표장에 컴퓨터를 조작하고 스크린을 조작하고 서로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체크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철저하고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지실 거예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와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 크기가 좀 확연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목소리 크기로 이야기했을 때 마이크에 적절한지 꼭 미리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보통의 이렇게 행동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발표할 때랑 또 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기 작동법 이 부분은 나의 발표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어진 발표 시간에 내가 준비한 걸 모두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환경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요령을 익히셔야 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설명하다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잊을 때예요. 주로 어느 때 발생을 하냐면 사실 발표의 순서는 그냥 순조롭게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연습을 하니까요. 근데 Q&A 질의응답 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8페이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때, 이럴 때 돌아오는 방법, 그리고 8페이지에서 전체 화면을 띄웠다가 뭐 이렇게 다시 다른 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면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데 큰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다른 슬라이드에서 다 돌아오는 방법도 언급드렸고 마이크 전원을 사용하는 방법,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발표 자리에 삽입된 영상이 재생이 잘 되고 있는지도 리허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선호하는 폰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 폰트가 컴퓨터에서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추천드리기로는 기본적으로 설치된 폰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동으로 막 설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좀 특별한 폰트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 특별한 폰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파워포인트에 폰트 포함시키기라는 메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꼭 폰트를 함께 갖고 가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폰트는 어디에나 있는 무난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파워포인트 자료에 포함시키세요. 그것이 혹시 미덥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도 함께 준비해 놓고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경우에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PDF 파일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데 PDF 파일을 준비를 잘 하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가끔 발생하는 게 뭐냐면 PDF 파일의 전체 화면 전환하기 방식은 PPT와 파워포인트와 또 다르다는 점이죠. 준비할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한번 익숙해 놓으시면 그러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꼭 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발표 예행 연습을 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대사를 준비하는 경우예요. 사람마다 애드립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긴장하면 사실 애드립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꼭 아시고요. 애드립이 강한 분들은 오히려 대사가 있으면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의 대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할 때 많이 긴장하고 머리가 좀 하얘지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대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립, 다시 말해서 즉흥대사에 강한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대사를 준비하고 이 대사는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애드립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애드립에 강하니까 키워드만 준비하고 덮으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 번 연습해서 정말 좋은 애드립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드립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대사 전체를 미리 작성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긴장하면 많은 부분을 잊기 때문에 대사를 좀 차분히 읽어가면서 나의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놓는 것도 훨씬 안정적일 겁니다. 특히 외국어 발표를 하는 경우는 원고를 모두 다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대사는 시간 낭비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시간은 초과하면 안 돼요. 차라리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일찍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끝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찍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할 이야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또는 새로운 이야기 또는 예시 또는 앞에서 한 이야기의 정리가 바로 그 준비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발표하고자 하는 대사까지 준비가 다 잘 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의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발표 공간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은 바로 발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오면 준비되지 않아서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때문에 질의응답을 예상해보고 예상되는 답변을 슬라이드에 넣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강조한 것처럼 질문을 Q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답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 슬라이드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질문이 왔을 때 그 슬라이드만 펼치면 되는 거거든요. 발표 내용에 대한 예상 지문을 만들고 질문이 아닌 답변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마지막에 추가해 놓으세요. 여기서의 답변 슬라이드는 몇 개가 좋을까요? 그래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 10분 발표라면 2-3개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모든 연구 내용을 다 발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자료, 그리고 발표한 내용에서
다 언급하지 못했거나 혹은 발표 자료에 들어있는 표의 원 데이터셋을 뒤에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인터뷰를 했다면 인터뷰 내용을 뒤에 준비하는 것,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예시도 발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됐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시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 발표라고 한다면 슬라이드 앞에서 말씀드린 거 1배에서 3배 정도니까 20장에서 60장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40장 정도의 답변 슬라이드와 추가 자료 포함해서 20장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발표의 순간을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이 발표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표자의 복장은 물론 발표자 자체도 편안하게 느끼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발표 장소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인 분야에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캐주얼한 게 편해. 그래서 너무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건 그 장소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표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과의 호흡도 중요하고 그리고 발표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장이 그런 부분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표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편안하게 입되 발표자가 편안한 복장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편안한 몸짓과 표정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께 가끔 발표하는 곳에 앞에 오기 전에 날개짓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조금 나의 몸의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온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경우 입 근육을 풀어준다고 크게 입 모양을 내거나 아이오우를 연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살짝 뒤돌아서 아이오우 하고 그리고 발표 연단을 오르는 것도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표라면 배경색을 체크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발표자가 돋보여야 하는 경우에 배경색과 너무 같은 옷을 입으면 사실 잘 보이지 않잖아요. 배경이 검정색인데 너무 검정색으로 입으면 얼굴만 하얗게 동동 뜨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색으로 튀게 입어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도 좀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무난한 무채색이 좋습니다.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지 않은 회색 또는 이렇게 네이비색 이 정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발표에서는 정장을 입으셔야 합니다. 면접 평가의 경우에 정장을 입죠. 정장을 입는 이유는 잘 보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대한 발표자, 면접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이 순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장을 입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복장에 대해서 주최 측이 문의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면접의 경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자른 것보다는 조금 과하게 보수적인 것이 낫다라는 걸 조금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스티브 잡스. 발표할 때 검정색 폴라 티셔츠를 입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기술자 모임이라든지 뭔가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의 경우 경직되지 않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는 그런 기술자 대표도 있고요. 이렇게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처럼 뭔가 엔트리 레벨에 있는 학생분들, 사회에 진입할 때 특히 엔트리 레벨에 있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복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예행 연습 때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발표 자료의 폰트 영상 점검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발표 기기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 노트북 발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컴퓨터가 너무 최신인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단자들, 연결 케이블들을 개인이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서 혹시 이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발표 전에 발표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일단 발표가 시작하면 나의 무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의 가장 전문가는 바로 여러분이세요. 심지어 면접을 할 때도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점. 그 부분에서 조금 용기를 더 얻으시고 공간을 장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선 처리. 등장하면서 한번 청중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데 이쪽 갔다가 다시 돌았다가 이렇게 아래 위로 이 부분은 좋지 않아요. 시선은 한 방향으로 한 선으로만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원래의 중간 방향으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어느 정도의 발성을 해야 하는지 마이크의 유무 그리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볼륨을 조정할 수 있으셔야 해요. 면접 같은 상황에서 3명과 1명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막 수업하는 현장처럼 큰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 또릿또릿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죠. 표정은 어울리는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간혹 긴장한 듯한 모습이 조금 더 호감을 이끌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억지로 자신감 있는 척 하지 마시고요. 내가 긴장되면 다소 긴장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그런 표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한 표정을 지어라가 아니라 편안한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네요. 좋은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발표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 이야기에 기반을 해서 발표 준비를 위한 6가지 준비 단계 그리고 마지막 발표의 순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나의 발표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발표가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자료를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이메일 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